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소의 전략 준비했습니다. 요즘 민주당이 빅텐트를 만들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빅텐트에 들어간 주역 중에 한 분 모셨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위에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니 뭐 환영해 주시는 분도 있고 네. 또 끝까지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분도 있고 뭐 항상 그렇듯이 섞여 있습니다만 네. 저한테 직접 올라오는 거는 역시 환영 분위기가 더 많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게 이제 크게 작용한 것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3년 전 대선에는 네. 사실은 그 직전에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른바 대장동 관련 의혹이 한참 불이 붙는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들은 얘기는 이제 처음 듣게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게 있나? 뭐 이러면서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만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또 성격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이 넘도록 수사를 하고 그렇게 많은 게 진행이 됐는데 정말 뭐 부정한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뀐 상태에서 치러지는 대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때문에 가셨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민주당이 정서적으로 국힘 출신 의원들이 활동을 할 만하냐. 이제 과거에는 민주당으로 국힘 쪽에서 온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운동권 출신들이 국힘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이제 경향이었는데 약간 이렇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전에 보지 못한 이런 장면들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제대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는 좀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제가 뭐 아직 민주당을 속속들이 파악한 거는 아니라서 민주당이 어떻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시점인데요. 사실은 어제 뭐 몇몇 분들하고 간단하게 이제 술 한잔 할 기회가 있었는데 국힘보다 훨씬 따뜻한데요. 네. 일단 느껴지는 거는. 네. 아마 이제 좋은 이야기로 하자면 이제 따뜻하다는 표현도 하셨지만 굉장히 이제 좀 화기애애한 또는 이제 민주적인 또는 소통이 비교적 잘 되는 쪽일 테고 국힘은 이제 벽이 이제 곳곳에 많이 이제 있어서 사람들이 좀 뭔가 열어놓고 이렇게 대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좀 특징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입당을 아직 안 하셨지 않습니까? 예. 대선 전에는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 다음 주 초쯤은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당까지 완전히 이제 예, 결정을 하신 걸로. 근데 저 혼자 하는 것보단 네. 뭐 한 분이라도 더 같이 해서 예. 같이 입당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하고 직접 통화도 좀 해보셨습니까? 예. 엄청 환영하시던가요? 아니면 환영을 하시던가요? 아니면 정중하게 좀 잘 모시겠다고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좀 정당 제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 뭐 환영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뭐 예. 워낙 바쁘신 후보님이라 뭐 오래 통화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제 뭐 정치를 하셨으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좀 우리의 이제 예단과 편견 이런 것들이 어떤 계기로 김용남 전 의원은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를 할 때 이건 정말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지점들이 좀 있었습니까?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 성남에 뭐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데 여기 시장 측근들이 개입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혹들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검찰이 장기간 수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중간에 법원에 영장 청구가 돼서 법원에서 영장 재판도 받았고요. 근데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 기록에 결정적인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어느 판사가 그 영장을 기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동안 수사를 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 못했다면 그럼 처음부터 없었던 거 아니야? 뭐 저도 수사를 해본 입장입니다만 그게 무슨 한두 푼도 아니고 애초에 불거졌던 의혹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는데 그거를
세상 누구도 못 찾게 깜짝같이 어떻게 감춰둔다? 뭐 아니면 자기하고의 어떤 연결점이 전혀 없게 정리를 해놓는다? 사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3년 전에 그 품었던 어떤 의혹 이런 게 좀 잘못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점차적으로 하게 됐고 네. 이번 선거전에서도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펼치고 있는 이른바 중도 보수 확장 전략 같은 게 공약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전에는 주로 민주당이 분배 쪽을 많이 강조하는 공약들이었다면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성장 쪽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전부터 관심 갖고 활동을 해왔던 우리나라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과 거의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뭐 일련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양심적인 판사에 의해서 또 확인이 됐는데 여전히 지금 범죄자 프레임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독재를 할 것이다라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제 정서적으로 국민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데 그럼 윤석열이 아웃됐으면 이재명하고 경쟁을 해야 되면 좀 더 미래 비전을 놓고 최소한 정책 논쟁을 한다든지 또는 차별점을 부각시켜서 우리는 정권을 잡으면 더 잘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대선 후보인데도 못 벗어나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겁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은 준비가 안 돼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준비를 많이 해왔어야 되지만 특히 선거를 앞두고 막판까지 누가 후보가 될지 몰랐잖아요. 네. 그리고 선관위의 후보 등록 직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 이른바 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를 어떤 공약이나 어떤 전략을 갖고 치를지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 정도 되면 레이스가 시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후보 된다. 그럼 나는 어떤 비전과 철학으로 국민들을 설득을 하지? 근데 상대 후보는 이런 약점이 있으니 이거는 일부 부각시키지만 내가 훨씬 더 좋아요라는 일종의 좀 주도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안 되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사실 당내 경선을 거쳐서 대선 후보 공천을 따내는 데까지 거의 전력을 다 쏟은 거 아닌가요? 그래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리고 오로지 전략이라는 게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를 치겠다라는 거였는데 안 쳐졌잖아요. 빅텐트는커녕 뭐 국힘에 있던 내부 사람도 지금 뭐 어떤 분은 하와이 가 계시고 어떤 분은 마지못해 집에서는 나왔는데 후보 이름은 없는 운동복 입고 자기 차기 당대표 선거운동하고 있고 뭐 이렇게 당내 세력조차도 사분오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를 들어 김용남 의원이 예를 들어 당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 대선 후보가 됐다고 하면 평소에 국회의원을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막연하든 구체적인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딱 이 이벤트가 왔으면 이제 제대로 경쟁을 해야 되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기보다는 각자 역량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국힘이. 그래서 이번에 너무 후보 간에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의석수의 차이는 다른 문제이고 후보 간의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결국은 이재명을 막 끌어당기고 그냥 욕하고 비난하면서 표가 모여서 대통령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그래서 지지 선언을 한 이후에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런 답변을 많이 드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국정 운영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유일한 선택지 아니냐. 네.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국정 운영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당이라는 인력 풀이 다 도와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국정 운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생각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수권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선거 준비도 제대로 못 하는데 네. 국정을 맡아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 결과물이 3년 동안 맡겨놨더니 이 지경에 이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김문수 후보는 너무 오래 쉬셨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를 끝낸 게 2014년 6월에 끝냈는데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그야말로 야인으로 있다가 직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공백의 그 무게가 네.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도 사실은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굉장히 좀 균형감 있게 또는 바깥에서 제3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번에 국힘과 민주당은 전략이다, 후보 경쟁력이다, 구도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떤 거를 단 하나라도 국힘이 앞서는 것 이것조차 없는 것 같아서 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도 이제 국민들이 아예 뭐 개딸이 돼가지고 다 이재명을 밀어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라는 이제 우려까지 드는데요. 윤석열 지금 김건희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등장하면서 한동훈 전 후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윤석열 김건희 민주당으로 가라. 매우 모독적인데 민주당은 더 모독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비유를 하면서 윤석열 비판을 했어요. 예.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으로 가면 민주당에서 받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모독적이라고 지금 우리를 모독하지 마라 왜 윤석열 김건희를 우리 당으로 보내냐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의 이제 이런 일종의 이제 현란한 표현이 자 일단 두 사람의 특수 관계에 대한 생각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 공당의 대표였고 대선 후보 출마까지 한 사람이 자 자신의 정치적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부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주당으로 가라라고 했다는 것은 네. 저는 표현이 아주 잘못됐다라고 차라리 비판을 하면 되지 민주당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동훈식 정치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감정이 묻어나는 발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차라리 민주당으로 가라. 근데 그 발언이 왜 나왔냐를 따져보면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측이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면서 당권을 가져가라. 네. 당권을 먹어라. 예, 예. 그리고 단일화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었다는 거를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게 아마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친윤을 상대로 이준석이 더 싫어? 한동훈이 더 싫어?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면 지금 상황에선 한동훈이 더 싫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한동훈이 더 싫기 때문에 차라리 당권을 한동훈이 잡느니 이준석이 잡아라. 대신 이번에 단일화 하자라는 제안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야 이준석을 끌어들여서 나를 밀어내고 내가 당권을 잡는 걸 끝까지 방해하려고 해. 근데 이 친윤의 배후에는 결국에 누가 있느냐? 그건 윤석열, 김건희 결국엔 그들의 뜻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생각이라는 것과 실제로 배후에 있다라고까지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용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김건희, 이준석은 예. 그렇게 사이가 나쁜 관계가 예, 예. 아니잖아요. 일정하게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자 그러면 한동훈이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의 이면을 보면 결국 이게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분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네. 자 이준석은 지금 단일화를 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일단 틀을 잡고 있고 안에서는 다수 의원들은 한동훈이 대표되는 거 싫어한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분당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고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내부 사정이 지금 격앙돼 있고 안 좋습니까? 그거는 뭐 현실적인 문제죠. 예.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친윤 쪽은 한동훈은 싫은 거고 네. 절대 당 대표 만들기도 싫고 같이 하기도 싫은 게 분명하고
이른바 친한계는 또 나름대로 친윤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이 같이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는 분당 쉽게 안 될 거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건 어떻습니까? 대선이 끝났습니다. 개혁신당으로 이제 종주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단일화는 물 건너 갔고 그러면 개혁신당이 바깥에 있다가 이제 국힘이 김문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비대위가 될 것이냐. 심지어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비대위도 안 될 것이다. 그냥 권성동 체제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한동훈은 죽었다 깨도 안 된다. 우리 당이 못 받겠다라고 하는 정서가 강하다면 자, 비대위가 이제 정상적으로 전당대를 열어서 당 대표를 뽑는다면 그때 아예 개혁신당 그냥 우리 당대당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준석이 들어가서 이준석이 되는 길도 있으니까 이준석 지금 단일화를 하는데 아 나 하지 않아 절대 안 해 단일화 없어졌어라고 하면서 이제 엊그저께 국힘이 멘붕에 빠져버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대선 이후에 전체적으로 당을 놓고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싸움으로 볼 수 있을 텐데 혹시 이준석이 대선 이후에 다시 국힘과 손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은 뭐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으로 이번 대선을 완주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지방선거에서 특히 단체장의 당선자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 지방의원도 그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광역의원 당선자는 어려울 거고 네. 뭐 복수의 당선자를 내는 기초의원만 일부 지역에서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래갖고 당을 제대로 꾸려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기회가 닿으면 그게 더군다나 어떤 국민의힘의 당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닿는다면 그리고 그게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이른바 친윤이 성문을 활짝 열어주는 형태로 기회가 다가온다면 마다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석하기에는 국힘이 내부에서 분당을 하는 이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생각보다 약진을 해서 정말로 10%가 넘어서고 15%에 이르는 득표율을 가져왔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 표를 뺏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문수 후보 쪽에서 표를 뺏어갔다고 하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언제라도 이 당에 들어가면 내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왜 지금 단일화를 해서 김문수를 후보로 만드느냐. 차라리 그러면 나한테 후보를 주라. 내가 그러면 선수로 뛸게라고 이렇게 이제 배짱 좋게 나오는 이유가 결국 대선 이후에 뭔가 당의 사정을 본인대로 전망을 하고 예측을 하면서 아 이게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은 근데 선거 전의 양상이 김문수 후보 측이 너무 부진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니까 판세를 보고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끝까지 완주를 한다면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 내분으로 인해서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또 근데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수요일까지도 여전히 기다려봐야 한다.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며칠 전에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 없다. 단일화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일화의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을 것이다. 뭐 마지막 그 25일까지 이제 투표지에 이름이 인쇄되기 전까지 그거보다는 아니 그전 인쇄되기 전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마지막 TV 토론이 27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TV 토론까지는 다 하고 그리고 사전 투표가 목요일, 금요일 실시되기 때문에 화요일 날 끝나는 TV 토론 끝에 수요일 날 단일화를 하면 최대한 대선 주자로서 어떤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그리고 사전 투표 직전에 단일화를 통해서 또 최대한 받아낼 수도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꼭 된다라고 장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단일화 여부는 수요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전망을 한다면 예. 가능성이 좀 적긴 하지만 단일 후보는 누가 됩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단일화는 무조건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죠. 그럼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좀 이어서 분석을 해보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체급을 최대한 높여서 단일화 안 한다 하고 토론 2번 해보고 여론의 추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이득이 되는 걸 그때 선택할 것이다. 단일화이거나 아니면 끝까지 완주를 하거나. 예. 왜 그렇게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이제 그것은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평소에 하는 정치적 방식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국민들 상대로 단일화 절대 없다고 했는데 단일화 여전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이제 표리부동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전망하시는 이준석 독특한 캐릭터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 일단 단일화가 이슈화된 과정을 좀 보세요. 왜냐하면 계속 안 한다 했지만 이런저런 국힘 쪽에 제안도 들어갔고 그리고 평소에 정말 그토록 싫어하던 그건 서로 싫어하는 관계니까요. 예. 안철수 의원이 학식 먹으러 갔잖아요. 예. 단일화 논의하러. 예. 그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애시당초에 단일화에 대해서 정말 칼같이 끊고 절대 안 한다. 가능성 제로라고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줬으면 그런 모습이 연출이 안 되죠. 사실은. 예. 안철수 의원이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뭐 하려고 찾아가겠어요. 평소에 사이도 안 좋은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공개적으로 안 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접촉 과정에서는 여지를 좀 주고 어떤 측면에서는 유인을 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는 정치적인 이득은 최대한 많이 뽑아냈죠. 네. 본인에 대해서 사과도 다시 한번 받아냈고 그때 징계한 거에 네, 대해서 그리고 누가 봐도 단일화에 목을 매는 거는 국민의힘으로 비춰졌고 그리고 본인이 이 판을 주도하는 본인만 오케이 하면 되는 단일화 네. 근데 본인이 노하는 모습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평소에 본인과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도 찾아와서 읍소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위상은 최대한 높였죠. 이른바 정치적 장사는 톡톡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단일화하는 게 정치적으로 더 남는 장사가 되는 판이 만들어진다면 안 하겠어요, 그거를?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준석 후보가 요즘 보이는 행태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이해하고 있던 것과 워낙 다른 일이 많이 생겨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참 정치인의 말은 결론이 나야 그 말이 원래 맞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과정에 하는 말 하나하나를 믿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주도를 하고는 있거든요. 자, 단일화 주도를 하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보면 비호감도 1위 정치인이 이제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끌고 이제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나이도 젊고 연륜도 좀 약한데 다선도 아니고. 그건 물론 이준석 후보가 어떤 정치적인 술수 내진 트릭에 워낙 능한 것도 있죠. 네. 그 힘도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데 더 큰 원인은 국민의힘의 무능이죠. 네. 사실은 이게 전략도 없고 이 소수 후보한테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힘이 만든 거예요. 예. 제대로 선거를 치르려면 적어도 몇 달 전에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4월 4일 헌재에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한 직후라도 윤석열 김건희를 끊어냈어야 됩니다. 네. 그걸 못했잖아요. 그리고 막판까지 엉뚱하게 후보 교체한다고 새벽에 소란까지 피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거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고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정치적으로 술수가 뛰어난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가 너무 무능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수 후보가 주도권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혹시라도 다음 주에 단일화를 하면 대통령 선거를 해볼 만합니까? 아니면 대통령 선거는 이미 끝이 났습니까? 저는 이미 대통령 선거는 끝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러면 뭔가 반전 또는 역전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아닌데도 그래도 단일화를 한다? 제가 보기엔 지금 친윤이 불안해요. 예. 왜냐하면 그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가 4강에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결선을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가 치르게 하려고 판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의외로 한동훈 후보가 꽤 많이 득표를 했거든요. 당원 투표에서도 대략 38% 정도 투표를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친윤은 제가 보기엔 다급해요 지금. 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루더라도 언젠가는 전당대회를 해야 될 거고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을 이 상태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임기도 있는데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원내대표 선거를 또 치렀을 때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친윤 쪽에서 원내대표를 또 만들어내더라도 그립감이 약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를 막기 위한 카드가 없어요 지금. 네, 예. 친윤 쪽은.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거 있잖아요. 외부 용병을 빨리 예,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들이 급해요 지금. 야,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대선 출마하면서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렇게 됐죠. 완주해도 되고 네. 가만히 있으면 기회는 다시 오고 참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준석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두 사람 다 어쨌든 지금은 뭐 대선 후보 3인방 안에는 듭니다. 김영남 전 의원께서는 이준석 후보하고 같이 하다가 이제 결국 탈당을 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했는데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아예 체급이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까? 역량 면에서도 완전히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일단 삶의 궤적이 너무 차이가 나죠. 이번 대선 후보 특히 TV 토론회에 나온 4명의 후보 중에는 사실은 3명의 후보는 나름대로 다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이재명 후보는 뭐 소년공으로서 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는 다들 아실 테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고 김문수 후보도 젊은 날의 김문수는 참 치열하게 산 청년이었죠.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빼고는 다 젊은 시절에 그리고 상당히 나이가 들 때까지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그런 거는 전혀 없죠, 사실은. 네. 그리고 뭐 20대 중반의 나이에 정치권에 영입이 됐습니다만 비대위원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정당으로 치면 최고위원급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까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뭐 공장이 됐던 어디 사회생활을 했던 삶을 치열하게 산 사람들은 삶에 대한 아니면 타인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이준석 후보는 그런 게 없죠. 네. 그러니까 두뇌 회전이 빠르다. 그리고 뭐 어떤 작전이나 전략을 잘 세운다. 뭐 그거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솔직하지 못하다. 네. 그런 거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말 큰 정치를 하기에는 글쎄요 이제 잠시 정치를 떠나서 뭐 다른 쪽에서 경험을 더 쌓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경험을 더 쌓고 컴백을 하면 모를까 이 상태로 계속 정치권에서 대선 조전하고 뭐 당대표
도전해서 뭐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과연 좋은 리더로서 어떤 역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신당 들어가실 때 그거 모르고 들어가셨습니까? 가보니까 그런 걸 확인을 했습니까? 아니 사실은 국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 갈 때는 예. 비교적 부담이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국힘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나가서 예. 창당을 했고 뭐 저도 창당 준비 과정부터 같이 했습니다만 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살던 곳이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예. 살 수 없는 곳이야. 예. 그래서 옮겨야겠어요. 이사를 갈 때 비교적 가까운데 아는 동네로 옮겨가기 쉬워요. 예. 예. 근데 저 먼 곳으로 거처를 완전히 옮기기는 쉽지 않죠. 그 결심을 하기에는. 네. 그러니까 제가 국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으로 갈 때는 그냥 옆 동네 좀 가까운데 나도 친숙한 곳으로 옮긴다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정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야 이건 뭐 국힘 못지않다 이게 당 운영하는 게. 실제로 그런 비민주성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죠. 그렇죠. 사실은 아니, 같이 일했던 네.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당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적이고 그리고 좀 더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력이 또 있어야 하고 뭐 이제 이래서 우리 똘똘 뭉쳐서 혁신가들처럼 뭔가 당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다 시작했는데 운영하는 방식은 완전히 상당 초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힘 못지 않아요. 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 그러니까 창당 때부터 같이 했던 뭐 저도 그렇고 허은하 전 대표도 지금 이재명 후보 예. 지지 선언을 했죠. 문병호 전 의원님도 개혁신당에 몸을 담고 있다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네. 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은 안 했지만 민주당에서 개혁신당으로 옮겼던 조응천, 이원욱 전 의원도 네. 뭐 지금 이준석 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예, 예, 예. 아예 얼씬도 안 해요. 예,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다가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를 예.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은 뭐 분명한 거죠. 이제 떠나온 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세세하게 이야기할 거는 아닌데,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서 이제 계획신당으로 갔는데 이제 이번에는 완전히 이질적인 곳으로 이제 민주당으로 이렇게 입당을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원래 가지고 있는 이제 정치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국힘의 국회의원 개혁신당까지 했는데 이번에 민주당까지 넘어오기에는 민주당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로 선택했던 것은 물론 금융강국을 만든다는 그런 것은 정책적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제 정치의 둥지를 이렇게 바꾸는 문제에서 자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자라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 결정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예. 어땠습니까? 사실은 고민 많이 됐죠. 네. 그러니까 국힘에서 개혁신당으로 옮길 때는 이른바 진영을 옮겨간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네. 별로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민주당으로 옮기는 거는 완전히 진영으로 옮긴다고 저도 생각이 들지만 제 주위 분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옮기는 게 맞을까? 네. 가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후보와 정책만 보고 가자. 네.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진솔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일단 제안을 저한테 주신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제 솔직한 심정도 말씀드리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따뜻하다. 생각보다 믿을 수 있는 예. 이제 정당이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뭐 더 배려해 주는 것 같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중요합니다만 진짜
인간적으로 진심으로. 신뢰할 수 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그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은 물론 좋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상당수는 권위적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의원 생활을 했더라도 이 배지가 이른바 떨어지고 나면 약간 이렇게 위아래를 두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요, 사실은. 네. 그런 의미에서는 따뜻하지 않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신정부 출범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본인이 좀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금융광고에 대해서 뭘 좀 해보시겠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좀 신뢰되는 질문이지만 조건을 걸고 오시고 뭐 조건을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입당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지선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네.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나니까 뉴스를 보고 어디 공천받기로 했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네. 분도 있는데 그런 건 진짜 전혀 밖에 나온 적도 없고 네. 그거를 물어본 적도 없고 제가 네. 답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논의는 전혀 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어떤 형태가 됐던 예를 들어서 그냥 원외에 아무 어떤 그 공식적인 자리에 없는 사람이라도 정책 제안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사실은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2023년 여름입니다. 2023년 여름에 당시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니까요. 내년도 총선, 그러니까 2024년 총선을 위해선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페이퍼를 좀 작성을 해갖고 전달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해서 일본 사례까지 들어서 제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가 결국엔 전달을 해줬고 그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국힘 쪽에서 그 금융위원회 쪽에 전달이 돼 갖고 네. 그래서 2023년 연말에 발표된 게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네. 정책 제안을 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실제로 정책화가 됐네요. 예. 그렇게 했는데 네. 오리지널 제안자는 그 과정에서 사라졌죠. 제 아이디어하고 기획안만 활용이 되고 소위 말하는 내다바이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 밸류업 프로그램은 그 내용이에요. 예, 제가 보고서에 담았던 그 내용인데 제대로 실천도 안 됐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광고는 어마어마하게 세게 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제일 저항이 센 분야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은 반대하는 분 많지 않아요. 재벌들은 결사 반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센 세력과의 대결에서 이겨야 압도해야 실제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 내용인데 그걸 이제 끝까지 밀어붙일 의지도 없었고 힘도 없었던 거죠. 그냥 단지 총선을 앞두고 어떤 광고용으로 발표된 측면이 많죠. 네. 하지만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정말로 지금 선거전에서 이재명 후보도 코스피 5천 공약도 내걸었고 그리고 워낙 금융 쪽에 대한 이해도가 워낙 깊으세요. 후보가 본인이 어떤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글쎄 다시 한번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옆에서 박수라도 세게 쳐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조금 민감하지만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이나 또 당에서 이렇게 영입을 할 때요. 조건을 걸고 주고받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보고는 이게 당원 주권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정당에서 필요하면 사람을 영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좋은 나라 만들고 싶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달라라는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논의가 깊이 됐는데 실제로 어떤 자리를 놓고 당시놈에 무엇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 단 한마디도 없었다. 예. 제가 처음으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면 혹시라도 그런 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제안했던 사람은 당에서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선입견을 가져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실히 많이 달라졌구나. 이게 인재를 영입한다는 것은 조건 전에 인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고 제대로 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거래를 하듯이 조건을 붙이듯이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일반적인 관행이었지 않습니까? 이걸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또는 캠프에서 완전히 배제를 한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좋은 분들을 오히려 많이 모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참 잘 오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결정할 때 본인에게 가장 큰 힘이 돼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본인이 물론 결단이 최종적으로 있었지만 예. 그래도 민주당에 가서 이재명과 함께 뜻을 한번 펼쳐보자라고 가장 크게 용기를 줬던 분은 누굽니까? 그건 사실은 제가 저한테 제안을 주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를 구한 민주당의 의원님들이세요. 네. 예. 가장 따뜻하게 말을 많이 해주셨고 용기를 낼 수 있게 격려도 해주셨고 뭐 그분들이 가장 큰 힘이 돼 주셨고 네. 사실은 이제 저 가까이 있는 사람 특히 이제 저희 가족들은 혹시라도 민주당에서 또 출마한다고 할까봐 네, 예. 말렸죠. 아니 제가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었는데 예. 그때 아슬아슬하게 낙선을 했어요. 수원시장 출마하셨죠. 예. 0.5% 차이로 낙선을 했는데 그래갖고 그때 저도 뭐 실망을 많이 했고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라. 출마하지 마라. 약속까지 하셨네요 그때. 그랬죠. 예. 거기서 약속 안 했으면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총선 때는 지역구 출마는 안 했던 것이고요. 근데 출마를 그래서 안 하는구나, 접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당을 옮기고 뭐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면 저러다 또 출마한다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세게 말렸죠. 예. 자 어찌됐든 그 일은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얼마나 역량을 펼치냐에 따라서 당이 결정할 일 또는 후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 결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른 것보다 우리 채널에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김용남 의원이 갖고 있는 그 강점 잘 활용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국운이 융성해서 정말로 더 좋은 나라로 거듭나는 좋은 불쏘시개, 좋은 밑거름, 좋은 정말 토양을 만드는데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과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허송세월 정도가 아니고 많이 망가졌잖아요. 네. 더 이상의 이런 혼란을 더 겪게 되면 대한민국 정말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3일 이후부터는 지금까지의 혼란상을 차례차례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정리 이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힘차게 나가야죠. 네. 그래야 국민들도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계속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김용남 전 의원께 진짜 뜨거운 박수를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로서 국민들께 그 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소의 전략 김용남 전 의원 편 어땠습니까? 자, 저도 오늘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무겁겠지만 정말 좋은 날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은 여러분들의 보험 설계 지금 들고 있는 보험의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궁금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1644-1236 전화하시면 되고요. 010-7612-3303으로 카톡 문자 상담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주 훌륭하고 바른 정신을 가진 정의로운 분들이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상담 필요할 때 무료 꼭 연락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조개 샤브샤브인데요. 경영푸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목포에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수산물과 관련된 국내 생산되는 수산물 관련해서는 가장 가성비 있고 가심비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세조개 샤브샤브 23,900원에 저렇게 깨끗하게 포장을 해서 집에 배달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손질 특별히 할 것 없습니다. 경영푸드 네이버 카카오에 직접 쳐보시면 바로 들어가서 회원 등록하고 구매하실 수 있고 저희들과는 아주 돈독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경영푸드와 스픽스는 아주 돈독한 우정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믿고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